그것을 알려주마. 세상에 이런 교육은 없다. 이런 콘텐츠는 없다. 우리가 아직은 시기상조. 뭐가 이렇게 시기상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기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 개혁의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 시기상조래요, 맨날. 말도 안 되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지 않기를.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최근에 그 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공군 참모총장이 사임을 했고 대통령님까지 나서서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14년 동안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한 변호사로서 여러 매체에서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군 법무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개념이 잘 없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알려주마. 그것을 알려주마이고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신체 정신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외국인은 안 되고요. 외국인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리고 여성, 그 직업 군인으로 군을 선택한 여성, 이 사람들은요 모두 군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히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교양 차원에서 모두 알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상에 이런 교육은 없다. 이런 콘텐츠는 없다. 예.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나랑 상관없어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번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보통 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요. 여자 초급 간부에 대해서 연관급 이상, 중령, 대령, 아니면 장군들이 하는 그런 성추행, 강제추행,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 왔었는데, 지금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의 첫 번째는 동일 계급이에요. 부사관, 중사, 상서열자였지만 그런 점이 좀 특이하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신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군에서 문제가 됐던,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들은요. 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계급 차이가 너무 나고. 근데 이번 건은요. 신고를 했어요. 근데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냐? 제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군 사법기관이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정통으로 지금까지 군대 사건에서 군 수사기관, 헌병이나 군사경찰이나 법무는요, 뒤로 빠져 있었어요. 항상 다른 쪽, 지휘관이나 그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그런 다른 군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수사기관이 전면에 나선 거예요. 왜? 피해자가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왜 국방부 지침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됐냐?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됐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 2차 가해를 한 건 누구야? 수사기관이 자유롭지 않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사건은요, 기존에 있던 다른 군대 사건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큰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은폐해서 군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별로 비난을 받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그 축소 은폐에 군 수사기관이 일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군대 조직도 알아야 되지만요, 군 법무관이라는 이 평가, 법무평가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저의 경험에 비춘 겁니다. 저의 경험치에 의한 거니까 지금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옛날에는요, 군 법무관 임용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험이 없어졌고요.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시험을 보기도 하고 면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발해요. 그러니까 다 변호사예요. 자, 그럼 선발이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군 법무관은 여러분 군인이에요. 군인은 뭐예요? 계급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계급을 부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군인이니까요. 군사훈련을 받아요. 똑같아요. 군사훈련을 받아서 임관을 하는 겁니다. 임관. 군사훈련을 저 때는 9주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자, 법무관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훈련을 같이 받아요. 뭐예요? 훈련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요. 훈련 동기가 어떤 개념인지 아실 거예요. 네, 내 동기. 전우죠, 전우. 네, 전우입니다. 자, 훈련을 다 이제 해서 임관을 해요. 대위로 임관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훈련소 안에서 육해공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따로 뽑는 게 아니에요. 공군, 그러니까 공군 법무관, 육군 법무관, 해군 법무관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인원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육해공 합쳐봤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아봤자 20명? 자, 그 인원을 각 군이 나눠서 뽑아서 선발하고 이거를 훈련을 따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다 뽑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뽑고 그 단기 법무관이 있잖아요. 단기, 그러니까 의무복무로 오는 사람들 3년.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법무관들 이제 5년 차에 전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놓고 훈련을 받아요.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받습니다. 여자 법무관이라고 해서 여군으로 분류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 육해공 구분 없이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다 똑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그럼 동거동락을 하죠. 훈련 동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관을 해요. 육해공이 구분이 되고요. 훈련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법무관이 되는 거죠. 자, 법무관. 자, 법무병과가 있는 겁니다. 법무병과 안에 뭐 법무부사관도 있고 법무장교, 이제 법무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법무관은요,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법무참모. 이거 되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법무참모. 그 다음에 군판사, 군검사,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된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장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죠.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뭐 징계장교 뭐 많이 있습니다. 징계장교도 있고 뭐 송무장교도 있고 이런 게 다 법무관이 하는 임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국선변호장교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는 군검사를 할 거야. 뭐 그 다음에는 뭐 법무참모를 해. 뭐 그 다음에는 군판사를 해. 이런 것들이요. 뭐 징계장교도 했다가 뭐 그런 거 송무장교도 했다가 이런 것들이 순환보직이다.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직의 개념이지 보직이에요, 보직. 법무관의 보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올해는 군검사야. 근데 내년에는 군판사를 할 거야. 그런 거죠. 물론 지금은 그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군판사를 하다가 바로 군검사를 하다가 바로 군판사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중간에 뭐 법무참모를 한번 하던가 그러면은 이제 검찰물을 좀 빼면 군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군판사는 짬이 높죠. 연관급 이상부터 시켜주고 이제 징계장교, 그러니까 국선변호장교나 군검사들은 초임들을 시키죠. 그럼 이제 계급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 훈련, 그러니까 기수가 있죠. 법무관도 뭐 저는 법무 70기인데 뭐 70기, 80기 막 훈련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훈련 동기인데 내가 국선변호 장교야. 근데 훈련 동기인데 쟤는 군 검사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친하잖아요.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왜냐하면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이런 가능성만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징계장교가 여기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징계장교.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법무관은 누구 어디에 있어요? 법무참모, 이제 보통 법무참모는 지휘관의 뭐 특별참모이자 개인참모라고 해요. 그러면 자, 사건이 났어. 근데 제 수사해. 군검사가 걔를 맡아요. 군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요. 그 다음에 징계장교가 제 징계를 해요. 근데 이게 다 법무실이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군검사랑 징계장교는 같이 밥을 먹어요. 당연하죠. 법무참모도 같이 밥을 먹어요. 법무참모가 이 사람들 대신해서 그 법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휘관한테 보고하죠. 법무참모가. 검찰 사건 이렇게 됐습니다. 징계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일사천리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네.
누구 선택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한번 사건 볼까요? 그 공군 부사관 사건을 봤을 때요. 자,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줬죠.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어요. 거기다가 그 블랙박스까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짬시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수사를 하는데 군사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1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1개월이 오래 걸렸다란 말이 아니에요. 1개월 걸릴 수 있죠. 2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사건이 크고 복잡하고 관련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3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밀도 있게 수사를 했느냐, 그거를 봐야죠. 한 번씩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블랙박스는, 핸드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봐야죠.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국선변호 장교가 나오는데요. 자, 국선변호 장교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역할은 뭐예요? 단순히 조사 참여뿐만이 아니죠. 조사 참여도 당연히 해주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줘야 되고요, 피해자한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피해자 국선이라는 사람은. 원래 피해자는 그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권리가 없어요. 발언권도 없고. 근데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걸 붙인 거예요. 일부러. 붙여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요. 2차 가해를 막는 거. 그게 뭐예요? 가해자랑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전화해서 회유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해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피해를 받는 거죠. 성추행의 피해자라면 걔의 존재 자체로 그냥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조치를 하는 거고, 분리조치는 누구래요? 가해자를 분리시키죠.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피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 보냈어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국선변호 장교가 피해자 국선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게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거죠. 2차 가해를 막아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다면은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역할이 하나도 안 됐죠. 근데 이게 갑자기 사건이 달라진 건 없는데 갑자기 대통령님이 관심을 가져. 그리고 장관님이 특별 지시해. 그리고 사건이 국방부로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구속됐어요. 하루 만에 신변 확보되고 영장 청구되고 그날 그냥 바로 발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강제추행도 아니고 강제추행 치사기래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죠? 180도? 뭐였어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장관님 지시사항, 대통령님 지시사항.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군사법 시스템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있어. 하루 만에 다 완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구장창 이렇게 오래 끌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가해자가 전역하기를 기다리면서.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 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다면은 누구는 A처럼 하고 누구는 B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군사법이요. 이래서는 군사법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평소에 찍혔어. 그래서 평판도 안 좋아. 내가 찍혔어. 별다른 나를 보호해줄 만한 지휘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그냥 바로 아웃이야. 바로 아웃이고 그리고 군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세게 처벌한다 라는 걸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죠. 언제나.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혹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도, 여러분, 이쪽 일면도로 가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거 되게 가혹한 거거든요. 왜냐면 일로 가버리면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것도 문제고요. 이것도 문제인 거죠. 내가 출신이 좋아. 나랑 같은 출신이야, 지휘관이랑.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인맥 관리를 잘 해놨어. 다 나를 두둔해. 나를 보호해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럼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게 언론 기사화 되면서 사건이 커지니까 대통령님, 장관님이 막 관심 가져서 이렇게 되는 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예. 누구라도 이렇게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가해자도 여러분 아직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거 아닌가요? 근데 보호 안 돼요, 이제. 양쪽 극단이 있는 극단.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 양쪽 극단에 있는 거 굉장히 나쁜 거고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군사법이 이런 모습인 거죠. 군사법이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게 아니라 A 아니면 B야. 이래서는 어떤 군인이 군사법을 믿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자, 이 사건 볼까요? 이 사건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자, 왜 A 중사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요, 군사법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요. 그렇지 않아도 군대는요, 정보가 서로 공유가 많이 돼요. 지휘관이 부대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신상 정보들이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암암리에. 그래서 A 중사가 자, 사건이 발생했어. 그럼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A 중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평소에 근무를 어떻게 했어? 언제 이런 말도 하던데? 막 그런 소문들. 우리가 세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판?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죠. 사건을 보기 전에 이런 것들에 수사관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군판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구서면허 장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중사? 그러니까 사건을 보기 전에 예단을 가는 거예요. 예단. 이럴 것이다. 편견. 이건 이렇게 된 거네. 사건을 수사하기 전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자, 여러분, 군사법이 문제인 게 뭐냐면요. 자,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다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자, 우리가 아직은 시기상조. 뭐가 이렇게 시기상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기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 개혁의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 시기상조래요, 맨날. 시기상조라서 아직은 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독립성 이렇게 보장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라고 대통령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국방부에 있었는데 국감 시즌이었는데 대통령님이 갑자기 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한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전혀 사전에 얘기된 바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그랬었는데 아무튼 해프닝이었던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1심이라도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또 얘기 나오죠 지금? 근데 또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가해자를 얼마나 세게 처벌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 하나 맛이 가게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이게 보장이 안 되면 그럴 일은 또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그 윤일병 사건 볼까요? 윤일병 사건 때 뭐가 문제였나요? 윤일병 사건 처음에 상해로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여론의 주목을 받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때 육군이었죠, 이거는. 육군 법무실에서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상해 치사로 바꿨죠. 근데 이거 할 때 육군 법무실장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상해죄로 공소 제기한 군 검사를 칭찬했어요. 잘했어. 내부적으로 칭찬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가면서 또 문제가 됐죠. 근데 이 육군 법무실장님의 다음 보직이 뭐예요? 고등군사법원장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군 검찰, 예하대 군 사건을 보고받는 사람이 그 다음 보직이 고등군사법원장이야. 그래서 윤일병 이 사망 사건이요. 육군에서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항소해가지고 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우리가 민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검사일 때 내가 기소한 사건을 나가서 옷 벗고 나가서 그걸 변호한다. 그거 막 난리 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군 검찰의 수장으로 육군 군 검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를 다 받은 사건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을 이제는 내가 판사가 돼서 법원장이 돼서 그것을 판결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있었어요. 윤일병 사망 사건 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났죠.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점이 가장 염려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법 독립을 이제는 할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법 독립을 하고 군인도 국민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지금 군사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 조직은요, 시스템이 돌리는 거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성을 믿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인성을 믿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할 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군사법 제도 굉장히 남의 일 같지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가끔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군내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 사건을 막기 위해서 여군이 많아지면 괜찮아지지 않냐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 여자 지휘관이 많아지면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걸 또 그런 의견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남성 여성으로 자꾸 가는데, 그렇게 가는 건요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의도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혹하시면 안 되고요. 여자 지휘관은 성 감수성이 뛰어나나요?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요, 여군인데 남군 지휘관보다 훨씬 더 여군에게 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여군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여자 지휘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지휘관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